미국발 한국행 비행기에 어린 소녀가 혼자 탑승하여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걸어가고 있었죠. 귀에는 헤드셋을 끼고 말이죠. 그녀의 귀에는 잔잔하고 감동적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미국에서 오는 내내 이 노래만 듣고 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노래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이 노래만을 들으며 한국에 온 걸까요? 과연 이 소녀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사연 같이 들어보시죠.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쿠어입니다. 저는 미국 남서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한 안개 속 풍경처럼 흐릿합니다. 정확한 나이도 계절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내리던 가을비와 그 빗소리보다 더 차가웠던 보육원 복도의 공기만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는 너무 낯설고 그저 어디론가 데려간다는 어른들의 말만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제 원래 이름은 은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 이름은 다시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This is Emily now, 서류를 들고 있던 미국 여성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낯선 소리였습니다. 낯선 나라의 언어, 낯선 손길, 낯선 향기 모두가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새로운 가족은 미국 중서부의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입양을 결정했다는 부부는 친절하셨습니다. 입양 첫날, 저를 위해 작은 파티도 열어주었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들의 눈빛은 점점 무뎌졌고 저의 낯선 언어와 습관에 대한 짜증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머리를 숙였을 때 어머니는 그런 이상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아있던 유일한 한국이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외모는 너무도 눈에 띄었고 아이들은 차이나 니하오라며 놀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점점 제 입에서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내 이름도 나의 나라 이름도 나의 언어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조용한 방법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창문 너머 어딘가에 있을 친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보냈을까? 혹시 지금도 나를 찾고 있을까?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기억 속 그 얼굴은 흐릿하고 남은 건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공허한 그리움뿐이었습니다. 가끔 벽장 속에 숨겨둔 유일한 한국어 책 한 권을 펼쳐봅니다. 누군가 기증한 어린이 동화책. 엄마 까투리라는 제목이었고 그 안의 단어들은 점점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그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읽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국인이었다는 단 하나의 증거였으니까요. 입양 부모님은 점점 더 제게 실망하는 눈치였습니다. 미국식으로 자라지 않는 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저는 구석에 앉았고 성탄절 가족 카드에는 제 이름이 빠진 해도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빈자리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이 집의 일부가 아닌가? 라는 질문은 해답 없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제게 왜 너는 항상 그렇게 우울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제가 우울한 게 잘못이라는 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아이가 자신의 이름과 언어, 정체성을 잃고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느냐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에밀리인가, 은서인가 어느 쪽도 제 것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어딘가 떠밀려온 조각배처럼 바다 위를 떠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모든 것을 삼키며. 이 나라는 나를 품었지만 나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날 하루도 끝나고 있었습니다. 제 방은 늘 조용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식사 후에도 학교에서 돌아온 오후에도 나의 세계는 차츰 무채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된다고.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적응이란 게 때로는 나를 하나씩 지워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발음이었습니다. 은서이라는 이름은 너무 어렵다고 했습니다. 에밀리가 훨씬 부르기 쉽고 듣는 사람들도 편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언어였습니다. 어릴 적 어렴풋이 남아있던 몇 개의 단어들인 엄마, 밥, 괜찮아. 그조차 제 입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미국 부모님은 우리는 영어로만 말하자고 했고
학교 친구들은 제가 한국어 책을 가방에 넣은 걸 보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그 단어들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뺏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감췄습니다. 한국 음식도 사라졌습니다. 김치의 냄새는 이 집에서 허용되지 않았고 라면은 짜고 건강에 안 좋다며 버려졌습니다. 제 손끝에 남아있던 양념 냄새조차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가끔은 한밤중 몰래 주방에 나가 인스턴트 라면 봉지를 쳐다보다가 다시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 집에서 허락되지 않은 유일한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의 무심한 말이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너네는 매일 밥에 김 먹는다며? 한국 사람들은 다 BTS 팬이지? 어느 날은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 애들은 공부 잘하잖아. 너는 왜 수학을 못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그 나라의 기대를 저버린 죄인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정체성은 하나의 틀이 되었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저의 존재 자체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틀에 맞추려 했습니다. 조용히 들키지 않게 거울을 보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카락을 갈색으로 염색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처럼 보이게 해주고 싶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같아지는 게 덜 외로운 일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더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되어갔습니다. 한국 소녀도 미국 소녀도 아닌 어딘가에 걸쳐있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가끔은 꿈을 꿨습니다. 흰 치마를 입은 여인이 저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는 꿈이었습니다. 가사도 멜로디도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아마도 제 어머니였을 겁니다. 기억 속에는 없는 얼굴인데 꿈속에서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 온기는 사라지고 다시금 낯선 언어로 시작되는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언젠가 그 노래도 그 품도 그 냄새도 전부 기억나지 않게 되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동화책 한 권,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릴 적 보육원에서 누군가 써준 제 한국 이름 문서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비밀처럼 숨겨져 있었고 어쩌면 제 정체성의 마지막 끈 같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것들을 본다면 저는 설명할 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명하지 못한 정체성은 이곳에선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천천히 저는 색을 잃어갔습니다. 그 집은 겉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정돈된 정원, 조용한 이웃, 주말마다 열리는 바비큐 파티. 거실에는 늘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벽난로 위에는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웃음이 저만큼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도 철저했고 규칙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종종 복종을 요구하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밀리, 우리는 네가 이 집에 와줘서 정말 감사해. 그러니까 네가 우리 방식에 조금만 더 맞춰준다면 좋겠구나. 그 말은 곧 내가 변해야 우리가 편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말을 줄였습니다.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에 좋아요라고 대답하는 건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울면 누군가 품에 안아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울면 대화가 끊겼고 소리 없는 침묵만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이 집이 거대한 무대 같았습니다. 나는 매일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딸의 역할, 감사해야 할 아이의 역할. 아침에는 웃으며 굿모닝을 외치고 저녁엔 굿나잇을 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혼잣말처럼 엄마라고 한국어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벽에 부딪혀 아무데도 닿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엄마라는 단어는 영어로만 존재했기에 그 언어 바깥의 감정은 쉽게 길을 잃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생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정성껏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풍선과 케이크, 선물도 있었지만 그날 저녁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한국에서 누군가가 해주던 생일 노래가 문득 떠올랐지만 그 가사는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대신 나는 그 파티에서 가장 예의 바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촛불을 끄고 감사를 전하고 그날 밤 오래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소했습니다. 나는 학교 프로젝트에서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주제를 선택했고 그 발표에 한국 전통 의상을 프린트한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너를 그런 방식으로 키우려 하지 않았어, 에밀리.
넌 미국인이야. 과거는 지나간 거야. 그 말은 나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이미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신의 뿌리를 인정하는 중요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양성 속의 조화라는 누가 들어도 무난한 주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작은 상자를 꺼내어 방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낡은 사진, 구겨진 종이, 책의 표지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저를 못 알아보겠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균열 속에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조각들이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받아줄 곳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늘 등을 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가면을 쓰고 다음날 아침도 굿모닝이라고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가족 안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따뜻했고 음악은 여전히 흘렀고 식탁 위의 대화는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나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던 날 아침 창밖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희뿌연 커튼 뒤에 숨은 것처럼 내 마음도 그랬습니다. 늘 그래왔듯 무표정한 얼굴로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고 차창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학교는 늘 복잡하고 시끄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무리 속에서 웃고 떠들었고 그 소음 속에 나는 늘 조용히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따돌리진 않았지만 누구도 나를 제대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숨기는 방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시선을 피하고 수업 시간에만 존재하는 학생이 되는 법을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급식줄에 서 있던 나는 한 아이와 부딪혔고 쏟아진 국물이 그의 티셔츠를 더럽혔습니다. 그는 화를 냈고 나는 제대로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쟤는 왜 항상 말이 없어? 아시안들은 진짜 이상해. 쟤 영어는 제대로 하냐? 말은 칼처럼 날아들었고 나는 소리 없이 상처 입었습니다. 식판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겠지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녀는 브라운 머리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선생님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분이었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교실 뒤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점심때 일이 있었지. 네가 다친 건 아닌지 걱정됐어.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 한국에서 태어나 5살에 미국으로 입양됐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말, 그리고 처음으로 나와 같은 누군가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웃으며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CD 하나였습니다. 겉면에는 한글로 뭐라고 적혀 있었지만 나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힘들 때마다 듣던 노래야.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이야. 언젠가 너도 한번 들어봤으면 해. 한국어는 어렵겠지만 마음은 통하니까. 그녀는 CD를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방 안에서 CD를 플레이어에 처음 들어보는 언어, 낯선 멜로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음악은 내 마음을 통과해 어딘가 오래된 기억을 두드렸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가사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멜로디는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고.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음악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내가 어딘가에 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에게 보여준 단 하나의 진심이 단단히 닫혀있던 내 마음을 조용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친구들은 여전히 날 잘 몰랐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내 세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알아채지 못할 만큼 조용하게, 아주 조금씩. 방과 후 집에 돌아오면 나는 CD를 다시 틀곤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노래는 여전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는 내 마음속 가장 외진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내 안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을 건드리는 것처럼 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노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그대여 걱정 말라는 그 말, 누가 누구에게 해주는 걸까? 다음 날
나는 담임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 이 노래 무슨 뜻이에요? 전부는 아니어도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에 짧게 인쇄된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가사의 일부분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어쩐지 숨이 막힐 정도로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무언가 오래된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돌아볼 기억조차 없는 내게 지나간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말은 지금껏 누군가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 도서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속 한국 관련 책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내가 태어났던 나라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한복, 추석, 김치, 설화, 그리고 이산가족 낯설고도 어딘가 익숙한 단어들.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세상엔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조용히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무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선생님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 간단한 한국어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를 발음할 때마다 내 입속 어딘가에서 아주 낯익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언어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 무렵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에게도 한국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저녁 아빠가 평소처럼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요즘 한국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잖아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포크질을 멈춘 엄마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야. 짧은 말이었지만 그건 이 집에서 처음으로 허락받은 나라는 존재의 출현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방으로 돌아가 혼자 속삭였습니다. 에밀리가 아니라 한국 이름은 없을까? 그렇게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틈이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그 틈 사이로 한국이라는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멀고 흐리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 어딘가에는 돌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갈망하게 된 날은 한국어 수업 시간 끝자락에서였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한국 이름 몇 개를 적어가며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민, 슬기, 하늘, 태윤 그 이름 하나하나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기는 지혜로움, 하늘은 너그러움. 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어떤 이름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입양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몇 번이나 손끝을 망설이다가 끝내 서류철을 꺼내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 속 어릴 적 내 사진과 함께 낯선 한글로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은서, 은서 뜻도 소리도 모두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마치 잊혀졌던 나를 누군가 다시 불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거울 앞에서 내 이름을 천천히 불러보았습니다. 은서야. 입술에 닿는 그 발음이 어쩐지 나를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괜찮아, 은서야. 다음 날 나는 그 이름을 들고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내 서류를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쁜 이름이야. 은혜롭고 글처럼 고운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벅차오르며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내게 이런 뜻을 담아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이고 그 이름으로 나는 태어났을 것이며 언젠가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불러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선 여전히 혼란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갖는다는 이유로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는 친구도 있었고 조용히 다가와 나도 한국 드라마 좋아해라며 말을 붙여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나는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벽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지만 한국말은 못한다. 나는 미국인이지만 피부색은 다르다. 그 애매한 경계선 위에서 나는 날마다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조용히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둔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입양 기록에 나온 보육원 주소야. 연락은 어렵겠지만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도와줄게.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쥐며 생전 처음 마주하는 출발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나를 안아주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처음 불러준 그 목소리가 아주 오래 전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엄마에게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제 한국 이름이 은서래요. 뜻이 참 예뻐요. 엄마도 한번 불러줄래요?
말을 꺼낸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부엌 조명이 흰색 천장에 부딪혀 다시 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양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손엔 아직 설거지 거품이 남아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 딸 에밀리지, 그렇지? 나는 웃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엄마 딸 에밀리예요. 하지만 입술은 어쩐지 굳어졌고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작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닫히는 문, 아직도 그날의 침묵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밤 나는 방문을 살며시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작은 거울 속에서 내 눈은 왠지 더 한국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선명한 눈매, 또렷한 턱선, 말없이 질문을 던지는 얼굴, 이 얼굴은 누구의 것일까? 부모님의 침실 앞에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내 마음엔 문이 하나 더 생겼고 그 문은 또 하나의 침묵이라는 벽으로 닫혔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식기만 만지작거렸고 엄마는 평소보다 짠맛이 더 강한 스튜를 내놓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학교에서도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선생님은 한국 문화를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지만 나만 알아듣는 언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어의 억양, 가족 간의 호칭, 밥상에 둘러앉아 나누는 인사들. 그 모든 것이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내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손에 작고 오래된 앨범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에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고 첫 장을 넘기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야. 네가 우리를 처음 보고 울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이불을 만지작거렸어. 나는 앨범 속의 작은 아기를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쩐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알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눈빛과 조용한 손짓, 뭔가를 이해하려 애쓰는 그 자세. 우리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단지 네가 어쩌면 다시 떠날까봐. 그게 무서운 거야. 엄마의 말은 내 마음 한켠에 쌓여있던 눈처럼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그러나 그 손 너머엔 여전히 닫힌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문을 천천히 열어보려 합니다. 나는 한국 이름을, 한국 문화를, 나의 뿌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완성해가는 일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문 너머에 있는 엄마와 아빠에게도 진심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선생님에게 받은 한국 동요 한 곡을 조용히 틀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이었습니다. 낯익은 멜로디가 생소한 언어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외로움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닌 아주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안도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모릅니다. 내 정체성의 끝이 어디일지, 한국이라는 땅이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은 단 하나의 문이라도 열어두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언젠가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은서라고. 그때는 제가 먼저 안아드릴게요. 노트북을 덮고 난 뒤에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키보드 위에 멈춘 손이 마치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듯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커다란 숨을 한번 내쉬고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선생님이 건넨 작은 편지지 묶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종이에는 얇게 눌린 들꽃 무늬가 찍혀 있었고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편지 쓸 때 뿌려주던 라벤더 향 같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서입니다. 아니, 미국 이름은 에밀리예요. 첫 문장을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구에게 쓰는 편지인지조차 확실치 않았습니다. 내 친부모일지 아니면 나를 기억하는 누군가일지 아니면 아무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다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마치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는 듯한 착각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어요. 저는 매일 아침 시리얼을 먹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때로는 친구들과 싸우고 때로는 웃기도 해요. 한국의 아침은 어떤가요? 질문을 쓰는 순간 목이 콱 메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다르게 비칠 거라고 생각하니 그곳의 냄새가, 골목의 소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낯선 장소가 그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토록 알지 못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묻고 싶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제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은서라고요. 아주 작았을 땐 누가 제 손을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 손이 따뜻했는지 거칠었는지 이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느껴져요. 그게 당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문장을 쓰고 나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책상 위에 편지지를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글을 몰래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펜을 들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저는 한국말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나는 종이를 조심스레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열어 아주 어릴 적 사회복지사가 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울 홉 칠드런즈 센터 박은서라고 적힌 희미한 라벨. 나는 그 주소를 따라 편지를 넣고 봉투를 붙였습니다. 우체통 앞에 섰을 때 하늘은 회색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려는 늦겨울의 오후 바람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나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낸다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의 일부를 떼어내어 떠나보낸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닿을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하듯 바랐습니다. 제발 누군가 읽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어폰을 꽂고 다시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들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노랫말이 귓가에 흐를 때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지나간 것들을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버려진 것도 잊힌 것도 아닌 그저 지나온 날들이라는 걸.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낯선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엔 작은 나무 대문이 있었고 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그리고 깨어난 순간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다 말없이 앉아있던 내게 양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에밀리, 내가 어릴 적 사진 정리 좀 도와줄래? 이제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녀의 말투에는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골판지 박스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고 그 속에는 오래된 앨범과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앨범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유치원 때 소풍에서 찍은 사진,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일 파티, 그리고 내가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넘어져 울던 모습까지. 앨범을 넘길수록 잊고 지냈던 순간들이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낡은 사진 한 장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모서리, 손때가 묻은 종이 위엔 한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기의 눈은 나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그 눈빛, 그 미소, 이건 누구예요?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앨범 한쪽에 끼워둔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게 건넸습니다. 너를 처음 데려올 때 받은 사진이야. 아마 너의 생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 나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지쳐 있었지만 눈동자엔 무언가 담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희망인지 마지막 인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를 안고 있는 그 손길은 분명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치 잠시라도 아이를 놓고 싶지 않다는 듯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게 미안했어. 양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널 온전히 품었다고 생각했지만 너 안에 빈자리를 몰랐던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고 나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서로의 틈을 처음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틈을 애써 외면해오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나는 앨범을 덮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 가면 거기서 뭘 찾게 될까요? 양어머니는 한참 생각한 뒤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아. 꼭 사람일 필요도 기억일 필요도 없어. 그저 네가 내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은 나를 한동안 울게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울고 그녀는 가만히 내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닿았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남아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줘요. 나 갈게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 때로는 용서, 혹은 자신이라는 이름을 그날의 사진은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는 한국에 도착했고 공항에 내리자 처음 맞이한 것은 낯선 공기의 향이었습니다. 한국은 내게 생소한 땅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와야 했던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며 며칠간 주변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했지만 다정했고 거리에는 익숙치 않은 말들이 떠다녔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묘하게 전해졌습니다. 눈빛, 제스처, 웃음소리 그 어느 것도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서울 북쪽의 오래된 동네를 찾게 되었습니다. 양어머니가 건네준 편지 속 주소, 그 사진 속 여자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보호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은 오래전에 다른 건물로 바뀌었고 아무도 예전의 이야기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실망했지만 마음 한편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찾고 싶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이해하는 감각 그 자체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막 시작되는 시기, 강바람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어릴 적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이토록 달라야 했을까?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결코 결핍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던 순간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담임 선생님이 들려주었던 노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 익숙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노래는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강가에 앉아 공책 한 장을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양어머니에게, 담임 선생님에게,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내 생모에게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비록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제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강물엔 황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나는 아주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아마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언어도, 기억도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바람은 그렇게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미국에 입양되어 온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자신만의 정체성을 몰라 헤매던 한 소녀가 어릴 때 자신과 같이 미국으로 입양된 선생님을 만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한국 노래를 처음 듣게 되고 그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고 결국 한국 땅을 밟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또 어떤 누군가의 상처에 닿아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세계 감동 이야기를 팔팔하게 찾아드리는 감동88이었습니다.